2007년 9월경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에서 택시를 하고 있었던 김씨는 9월 29일 새벽 5시 30분경 강원도의 강원랜드 주위를 돌다가 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서 있는 한 남성을 자기 택시에 태우게 됩니다. 기사 양반, 내가 20만원 줄 테니까 분당까지 갑시다. 이때까지만 해도 이 김씨는요, 아싸 땡 잡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 김씨는 이 손님을 태운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됐어요. 당시 택시에 탄 손님은 52세의 이씨. 이 이씨 정말 막말로다가 개망나니 개차반이었거든요. 내 인생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야. 책임감, 배려, 이따위 내 알바야. 이때 이 씨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강원랜드 주변에서 주택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시 현장에 들렸다가 택시를 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요, 이 씨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. 여튼 이 씨는 택시에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. 야, 이 새끼야, 운전 제대로 못해? 아, 나 이 새끼 운전하는 꼬라지 좀 봐라. 너 이따가 나한테 처맞을 줄 알아. 천천히 제대로 운전하라고. 그러면서 운전사인 김씨의 머리를 막 치면서 폭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당연히 이때 운전기사였던 김씨, 아, 왜 이러세요? 아, 이러지 마세요.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듣겠습니까? 이런 말 한마디에 말을 들을 사람이었으면 애초부터 때리지도 않았겠죠.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. 야, 이 새끼야, 너 지금 뭐라고 했냐? 죽고 싶냐, 이 새끼야? 욕설에 협박에 폭행해. 평생을 지멋대로 살아왔던 이 씨인데 먹힐 리가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택시 기사인 김 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대로 운전을 해요? 진상 중에 진상이 걸린 건데.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김 씨는요, 그대로 택시를 당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제천 경찰서로 몰았습니다. 아, 이 인간 내가 통제를 못하겠다. 이대로 두다가는 뭔 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렇게 새벽 7시 42분경 택시는 제천 경찰서에 도착을 했습니다. 당연히 이 씨 눈이 있는데 딱 보이잖아요, 경찰서에 온 게. 그러니까 더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. 야, 이 새끼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여기 경찰서잖아. 여기 왜 세워? 너 죽고 싶어? 환장했냐? 이 김 씨는요, 경찰서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. 잘하신 거죠. 가만히 있었다가는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였는데 대처를 잘하신 거예요. 김 씨는 경찰서에 가서 얘기했습니다. 저 택시 안에 진상이 있다고, 때리고 욕하고 난리라고, 좀 도와달라고.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요, 경찰서에 왔으니까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. 막 뭔가 위협을 받다가 경찰서로 도망가면 경찰들이 보호해 주겠지, 안전하겠지, 이놈이 경찰서에서는 얌전해지겠지. 하지만 이 모든 건 이 김씨의 착각이었습니다. 이 막무가내 이씨 따라 들어와가지고는 경찰이고 나발이고 내 알바야? 경찰서까지 따라 들어와서 택시기사 김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. 정말 말 그대로 무법자, 내가 짱이야. 이 씨는요, 말리는 경찰, 그리고 주민번호를 물어보는 경찰들까지 다 폭행했습니다. 너는 뭐야 이 새끼야 하면서. 두려울 게 없어, 내가 짱이야. 경찰은 바로 이 씨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씨는 유치장에 들어갔어요. 그 유치장 안에서 이 씨 얌전히 있었을까요? 전혀. 구석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집어가지고 수도에서 물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마구 유치장 안에 뿌리면서 횡패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. 그냥 거의 내가 이 유치장 안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듯이 그 유치장 안에 막 물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그 사이 오후 3시경 이 씨의 친구라는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. 이 친구는 그 경찰서에서 가까이 살고 있지도 않았고요. 멀리서 살고 있었는데 이 씨가 체포됐다고 하니까 시간을 내가지고 먼 길을 달려온 친구였습니다.
정상적인 사람이면 아씨 미안하다, 너무 고맙다, 나 때문에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고 막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,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씨 그딴 거 없거든요. 배려? 그게 뭐야? 고마움? 그게 뭐냐고. 야 이 새끼야, 내가 아까 전화한 게 몇 시인데 지금에서야 기어와. 야, 땡땡 공단에 있는 내 사위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나 바로 나갈 수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는 거냐고, 이 새끼야. 이런 식인 거예요. 야, 나한테 돈 좀 줘. 그리고 너 가. 너 필요 없어. 그러니까 남의 감정 이런 거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 씨는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소리 지르고 경찰한테 욕하고 심지어 경찰의 멱살까지 잡고 흔들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. 그러던 중에 당시 28살이었던 이 씨의 아들, 그리고 이 씨의 딸, 그리고 그 딸의 남편인 이 씨의 사위까지 경찰서에 오게 됩니다. 내 아들, 딸의 사위까지 다 왔으니까 나 이제 나갈 수 있겠구나. 하지만 이 가족들, 경찰서에 와서 자기 아버지, 그러니까 자기 장인어른이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걸 확인한 후에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. 유치장 안에서도 진상짓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.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씨,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. 야 이 새끼들아, 니들이 나를 두고 그냥 가? 내가 너네 가만히 안 둬.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 씨 되게 좋은 아버지였겠습니까? 딱 느낌 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두고 간 거예요. 여기에 화가 난 이 씨, 얼마 안 가 경찰서에서 나오게 됐고,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야, 니들이 나를 두고 그냥 가? 이것들이 나를 그냥 아주 개똥으로 알고 있네? 내가 니들 전부 다 죽여버릴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. 당시 이 전화를 받은 아들 너무 무서웠겠죠. 왜? 아버지의 성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. 이 전화를 받고 무서워진 아들은요, 바로 당시 76세의 할머니, 그러니까 이 씨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죠. 76세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할머니, 도대체 왜 이런 인간을 낳은 거야, 왜? 할머니한테 원한 섞인 하소연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아들은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할머니, 아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. 이번에는 정말 심각해. 진짜 무슨 일이 날 것 같아. 그러니까 꼭 그 집에서 나와. 알겠지? 다른 곳으로 피해 있으라고. 하지만 못난 자식이라고 모두가 손가락질 해도 그 못난 자식을 품는 건 부모뿐이라고 하잖아요. 손주가 할머니 도망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이때 이 할머니는 자기 자식 이 씨가 얼마나 문제아이인지는 알고 있었지만, 어찌됐든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부모한테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폐륜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. 2남 3녀 중에 첫째로 태어난 이 씨. 이 씨는요,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. 그냥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.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? 그러면 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내가 짱이야. 그런데 이런 이 씨를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뭐라 하기보다는 늘 감쌌던 거예요. 이런 이 씨의 폭력적인 성향 자체를 부모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이 씨가 남의 감정에 무감각하거나 혹은 중년이 돼서도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데에는 부모의 과잉 보호나 잘못된 훈육이 일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. 이 씨는 불성실한 태도로 고등학교 때도 제적을 당했고요. 그러면서 부모님과 남동생한테 의지하면서 살아왔다고 해요. 경제적으로는 가족들한테 의지하면서 돈 줘, 돈 달라고, 그리고 그 돈으로 내 마음대로, 가족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. 이런 이 씨, 놀랍게도요,
두 번의 결혼을 했었고요. 이 두 번의 결혼 생활은 1986년과 1995년 끝이 났습니다. 결혼 생활이 잘 됐을 리가 없죠. 지금까지만 들으셔도 이 이씨 정상은 아니죠. 1992년 이 이씨는 조울증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신경정신과에 입원하는 등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. 조울증. 그리고 1995년 사건이 터졌어요. 1995년 8월 13일.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때 이 이씨가 자기 고모부를 때려 죽인 거예요. 이게 그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. 당연히 이때의 일로 이 이씨 감옥에 갔어요. 그런데요, 여기서 또 열이 받는 게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. 고모부를 때려 죽였어요.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돼야 했습니다. 하지만 이때 이 씨에게 적용이 된 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. 상해치사. 결론적으로 상해치사죄로 깜빵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바로 나온 거예요. 이 씨는 이때 다행이다 했겠죠. 하지만 이 씨의 성격이나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이 가족들은 다행이다 했을까요?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후 이 씨 똑같았습니다. 오히려 뻔뻔함만이 나날이 심해졌어요. 자기 늙은 아빠 엄마까지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늙은 노부모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까지 거덜냈습니다. 그렇게 2005년 4월 이 씨는요, 중국에서 사업하겠다고 1억 2천을 가져갔다가 다 날려먹었고요. 2007년 9월 문제의 강원도 사북읍에서 주택 사업하겠다고 또 자기 엄마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. 엄마 돈 줘. 아들 사업 좀 하게 돈 좀 달라고 확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줘. 아니 1억 2천이라는 거금을 고작 2년 만에 모두 날린 사람이 바로 이 씨였어요. 그런데 이런 이 씨가 또 사업을 하겠대. 주겠습니까? 평소 성격과 행실을 알고 있는데 주겠냐고요. 아니 솔직히 줄 돈도 없어. 누가 봐도 이 씨에게 사업 자금을 주는 거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보였는데 이 부모님은 끝까지 이 아들을 믿고 싶으셨나 봐요. 겉으로는 막대 먹은 애 같이 보여도 본성은 착한 애예요. 또 돈을 준 거예요. 그러니까 부모님은 끝까지 아들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죠. 금방 정신 차릴 거다. 이 씨는 부모님을 쥐어짜서 결국 800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. 거기다가 부모님의 생활비가 들어있는 현금 카드까지 싹 다 가져갔어요. 아니 자기 부모님은 어떻게 살으라고. 내 알 바야 늙은이들 죽든지 말든지.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요,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진득하니 더 성실하니 자세히 알아보고 회의도 하고 사업이라는 게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하지만 여러분 이 씨의 행실을 봤을 때 정말 사업을 했을 것 같나요? 이 씨는 사업을 하느라 돈을 가져간 거였다라고 하는데 이 씨가 처음에 택시를 탄 장소 강원랜드 근처였습니다. 여러분 강원랜드 카지노예요. 도박장. 도박이 크게 열리는 곳. 이 씨가 강원랜드 카지노를 그냥 지나쳐 갔을까요?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이때 이 씨가 부모에게 뺏어간 돈 10중 8구 사업 자금이 아닌 도박 자금에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사업도 마찬가지예요. 말이 사업이지 도박에 다 썼을 거라고. 여튼 제천 경찰서에 잡혀있다가 석방이 된 이 씨는요, 2007년 10월 1일 자정 무렵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이때 이 부모님은 아들 이 씨한테 이제 몇 마디를 하신 거예요. 왜냐? 아까 손주가 전화 와서 할머니는 왜 저런 사람을 자식이라고 낳은 거냐고 손주한테 원망을 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 이 부모님이 속상하니까 아들 이 씨한테 한 소리를 했던 거예요. 그리고 이 소리에 이 씨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죠. 탁 욕하면서 바로 맞받아 치네.
평소 같으면 이때 부모님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갔을 텐데 이때 이 어머니 이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격한 말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. 그리고 2007년 10월 2일 오후 2시경 이 노모가 이 어머니가 네가 오죽 지랄같이 했으면 그 손주놈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런 말까지 하겠냐? 정신 좀 차려 이놈아 라고 하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이 엄마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을 하나 둘 뱉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런데요, 그 말이요 심하지도 않았습니다. 보통의 부모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어요. 하지만 이 씨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고 슬퍼하고 반성했을 리 없죠. 오히려 더 짜증만 내기 시작한 거예요. 더 짜증만 나. 야 이놈아 네가 내일 모레가 60인데 정신 좀 차려. 사업이고 뭐고 왜 또 난리야 이놈아.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 엄마를 죽여라 죽여. 이런 한 맺힌 늙은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들었던 이 아들 이씨 이성을 잃은 거예요. 아이씨 그만하라고!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자기 엄마 목을 친 거예요. 그 충격에 바닥으로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이때 이성을 잃은 이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. 76세의 노모를, 자기 엄마를. 이 아들 이 씨는 자기 엄마를 주먹질 한 걸로도 성이 안 찼는지 발로 밟기까지 했습니다. 얼마나 그 폭행이 심했는지 이 어머니 안면부 골절에 간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어요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그렇게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 악마의 분노는 남아있는 아버지, 늙은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.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자기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자기보다 더 덩치가 컸다면 자기보다 더 성격도 셌다면 이렇게 했을까요? 이 씨는 자기의 늙은 엄마에게 했던 방법 그대로 아버지를 쓰러뜨린 뒤에 의자를 들고 가슴과 얼굴을 마구 찍어댔습니다. 그러고도 성이 안 풀렸던지 이 씨는 가위로 자기 아버지의 목을 찔렀고 그 고통에 아버지가 놀래서 막 신음을 하니까 자기가 손에 들고 있었던 숟가락, 그 숟가락을 뒤로 들어서 아버지의 좌측 눈을 찔러 그 숟가락을 눈에 박아버렸습니다. 아버지 역시도 두경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어요. 여러분, 이 모든 일 불과 20분 만에 벌어졌습니다.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너무 잔인하게 모두가 쓰레기라고 욕해도 유일하게 자기를 감싸주고 믿어줬던 그 두 사람을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죽인 이 씨는요, 울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전혀 하지 않았고요. 바로 부엌을 뒤져서 먹다 남은 술을 마저 먹고요. 부모님의 시신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 채 잠을 잤습니다. 거기서 같이 잠을 잤어요. 그리고 아침 9시쯤 다시 일어나서 씻고 옷을 또 갈아입고 오전 11시 20분쯤 그 아파트를 나가서 그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던 한 차를 발로 막 차고 사정없이 부수기 시작했습니다. 난동을 또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그 난동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사하다가 자기가 자백한 거예요. 내가 부모를 다 때려 죽였다고. 그렇게 범인도 잡고 사건 현장도 빠르게 확인하게 된 거죠. 여기서 안타까운 건 이 노부모의 사망이에요. 손주의 말대로 도망을 갔더라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.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모님은 끝까지 이 망나니 아들 이 씨를 믿으셨거든요. 내 아들 사람들이 다 개쓰레기다, 쓰레기 새끼다 라고 욕해도 부모인 자기들한테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.
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씨가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지금까지도 조금의 반성조차 없으며 그의 존재가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위해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사형 집행을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형과 무기징역 엄연히 다르거든요. 제가 몇 번 사건들을 다루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무기징역은 모범수나 어떻게 잘만 걸리면 가석방이 가능해요. 어찌됐든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사형은 가석방 아예 없고 지금이야 사형 집행을 거의 안 하지만 언제 또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정말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, 사형은. 엄연히 다릅니다.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오늘 이 사건의 범인 이 씨, 무기징역이 정말 지은 죄에 마땅한 벌인 것 같나요?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내리고 죽을 날만을 고통스럽게 기다리다 사형 집행으로 생을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사망한 게 두 사람인 거지. 이 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가족들의, 주위 사람들의 더 많단 말이죠. 여튼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. 그렇게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웠다는데, 정말 사랑하셨다는 건데, 그 사랑을 이렇게 지금 참. 그래서 오늘은 2007년 용인에서 벌어진 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